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박완서. 야성의 시기.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콧물이 아니라 누렇고 차진 코여서 훌쩍거려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나만 아니라 그때의 아이들은 다들 그랬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싸잡아서 코 흘리게라고 부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여북해야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 내 아이들에 대해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감기가 들지 않고는 절대로 코를 안 흘린다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딴 아이도 안 흘렸다. 그래서 학교나 유치원에 갈 때 가슴에 손수건 매다는 습관까지 없어져 버렸다. 나도 이제는 요즘 아이들이 코를 안 흘리는 걸 이상해하는 대신 그땐 왜 그렇게 코를 흘렸는지를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종이나 헝겊이 귀했다. 손수건 같은 게 이 세상에 있다는 것도 몰랐다. 코가 흘러서 입으로 들어갈 때쯤 되면 소매로 쓱 씻었다. 그래서 한겨울을 나고 나면 소매뿌리에 고약이 엉겨붙은 것처럼 새카만 덮개가 앉았다. 둥던상같이 소물든 저고리 하나면 겨울을 났다. 엄마가 동정을 갈아줄 때마다 소매뿌리의 덮개도 쓱쓱 비벼서 털어내 주건만도 그러했다. 아랫도리는 손바지 위에다 어깨 허리가 달린 통치마를 입었다. 옷감은 무명에다 울긋불긋 물을 들여 풀을 먹여 반들반들하게 다듬이질한 것이었다. 시골에서 물감은 아주 기물이었다.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사오셨다. 내가 태어난 고장은 개성에서 남서쪽으로 20리가량 떨어진 개풍군 청교면 목송리 박쥐골이라는 20호가 채 안 되는 벽촌인데 마을 사람들은 개성을 송도라고 불렀다. 어린 나에게 송도는 꿈의 고장이었다. 물감뿐 아니라 고무신이나 참빗이나 금박댕기나 식칼이나 홈이나 낫도 다 송도에 가야만 살 수가 있었다. 딴 집에선 여자들이 송도에 다녔다. 우리 집에선 할아버지하고 삼촌들만 송도에 다닐 수가 있었다. 그게 딴 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차이였다. 여자가 송도에 못 가는 집이 박적골에서 우리 집 말고 또 한 집이 있었다. 두 집 다 박가였고 서로 친척이었다. 그 밖의 집들은 홍가였고 그들끼리 친척이었다. 그런데도 마을 이름은 박적골이었다. 할아버지는 우리는 양반이고 그들은 산것이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양반 노릇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모른다. 개성지방은 전통적으로 양반 따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독불 장군이셨을 것이다. 할아버지 때문에 송도 나들이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 집 여자들도 마음으로부터 할아버지에게 승복하고 산 것은 아니었다. 언젠가 할머니에게 양반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개파라 2냥 반이란다 라고 대답하셨다. 할머니는 입이 걸었다. 우스운 소리도 잘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 앞에선 설설 기는 신용을 했다. 할아버지는 집안 여자들을 송도에만 안 보낸 게 아니고 논이나 밭에도 안 내보내셨다. 그것도 딴 집과 우리 집의 다른 점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양반 노릇이라고 여기시는 듯 했다. 박적골에는 이렇게 2 양반집과 16인가 17호의 양반 아닌 집이 있었지만 지주와 소작인으로 나누어져 있진 않았다. 바위라고는 하나도 없이 능선이 부드럽고 밋밋한 동산이 2 팔을 벌려 얼싸하는 듯한 동네는 앞이 탁 트이고 벌이 넓었다. 넓은 벌 한가운데를 개울이 흐르고 정지용의 시 말맞다나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은 아무데나 있었다. 우리 집에서 뒷간에 가려도 실개천을 건너야 했다. 실개천은 흐르다가 논을 만나면 곧잘 웅덩이를 만들곤 했는데 우리는 그걸 군 우물이라고 해서 먹는 우물과 구별했다. 지금 생각하니 소규모의 저수지가 아니었던가 싶다.
거의 흉년이 들지 않는 넓은 농지는 다 우리 마을 사람들 소유였다. 땅을 독차지한 집도 땅을 못 가진 집도 없었다. 다들 1년 먹을 양식 걱정은 안 해도 될 자작농들이었고 부지런했다. 이런 구장에서 18살까지 자라는 동안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 기회가 없었다. 동무들과 손잡고 딴 동네를 가볼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았다. 넓은 앞벌로는 아무리 멀리 나가도 딴 마을이 나오지 않았다. 뒷동산을 넘어야만 이웃 마을이 나왔고 이웃 마을의 풍경도 별로 신기할 게 없었다. 옆구리에 텃밭을 낀 집들이 산기슭에 안겨 있었고 넓은 벌을 풍성한 치맛자락처럼 거느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다. 아무리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도 조선 땅이었고 조선 사람밖에 없는 줄 알다가 처음 들은 딴 나라 이름은 덕국이었다. 아주 오랜 훗날에야 덕국이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걸 모를 때도 내가 들은 최초의 외국은 나에게 충분히 신비로웠다. 할아버지가 송도에서 물감을 사오시는 것은 대개 추석이나 설을 앞둔 무렵이었는데 이건 덕국 물감이다 라고 따로 꺼내놓는 물감은 네모난 봉지에 들어 있었는데 빨간 물감에는 빨간 종이로 파란 물감에는 파란 종이로 표시가 돼 있었다. 우표 딱지를 대각선으로 접은 것만 한 세모난 표시는 반들반들하고 선명해서 꼭 진한 꽃잎을 문 것 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덕국 물감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건 아마도 내가 최초로 맡은 문명의 냄새, 문화의 예감이었다. 우리 집 여자들은 할머니도 엄마도 숙모들도 다들 덕국 물감에는 사족을 못 썼다. 그걸 사온 할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엄에 넘쳤고 그런 할아버지에 대한 며느리들의 존경은 비굴과 아부에 가까웠다. 언제나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한 건 아니었다. 웃음거리로 삼을 때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걸음이 재고 화가 날 때는 무엄한 말로 하면 방정 맞다 싶을 정도였는데 안채로 그렇게 급하게 돌아오신다는 것은 불호령이 떨어질 징조였다. 며느리들이 황황히 일손을 놓고 또 무슨 벼락이 떨어지나 기다리는 순간에도 슬쩍슬쩍 농담들을 했다. 그런 농담은 우리 엄마가 제일 잘했다. 여보게 부엌에서 밥이 타나 보이 라고 엄마가 숙모 귀에 대고 소곤대면 숙모는 웃음을 참느라 사색이 되곤 했다. 부엌에서 진짜 밥이 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건 주걱턱이라는 할아버지의 별명과 관계가 있었다. 수염이 길게 자라지 못하고 고슬고슬 엉겨붙어서 약간 튀어나온 듯한 턱을 더욱 밭주걱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덕국 물감을 사오신 할아버지에게 표한 최대의 경의는 실은 할아버지의 인격과는 무관한 요새 말로 하면 외제 선호 같은 게 아니었을까? 나는 속으로도 겉으로도 할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인 나에 대한 할아버지의 자애는 각별했다. 나를 볼 때의 할아버지는 봉의 눈이 살짝 처지면서 그 안에서 뭔가가 자글자글 끓고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가 있었다. 아마도 그건 애간장이 녹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을 테지만 나는 중대한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여겼다. 아무리 고약한 짓을 해도 역성 들어 주겠거니 믿었다. 할아버지를 믿고 일부러 말썽을 부리진 않았지만 안 계실 때는 현저하게 풀이 죽었다. 언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제 버릇이 저 모양이라고 당신만 안 계시면 제가 얼마나 고분고분해지는지 아시느냐고 타박을 하신 일이 있다. 그때 할아버지는 무섭게 화를 내셨다. 애가 믿는 데가 없어서 풀이 죽은 게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보기 좋아? 하고 버럭 역정을 내시면서 할머니 먼전에 삿대질까지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나들이가 잦으셨다. 송도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의 대소사에 가족을 대표해서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듯 했다. 늘 흰옷만 입으셨기 때문에 집안 여자들은 그 수발이 큰일이었다. 특히 버선을 기어대는 일이 여간 아니었을 것이다. 자다 깨면 엄마와 숙모들이 흐릿한 등잔불 밑에 둘러앉아 버선볼을 대면서 두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 버선은 내가 종종 머리에 써볼 정도로 컸다. 한 번 출타하시면 며칠 만에 돌아오실 적도 있었지만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은 어린 나에게 가장 큰 낙이었다. 사랑마루는 울타리 없는 바깥마당에 면해 있었다. 아래 윗간으로 나누어진 사랑채는 마루도 길어서 가운데 기둥이 있었다. 그 가운데 기둥을 한 팔로 안거나 기대고 앉아 있으면 동구 밖으로 난 달구지길이 저 멀리 산모롱이 아스라이 사라지는 지점까지 바라볼 수가 있었다. 흰옷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추가지붕마다 뿜어올린 저녁 연기가 스멀스멀 먹물처럼 퍼져 길과 논밭과 숲풀과 동산의 경계를 부드럽게 지워버려 마침내 잿빛 하늘을 인 거대한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도 흰옷 입은 사람이 산모롱이를 돌아오는 것은 잘 분간되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다들 흰옷을 입었다. 특히 송도 나들이를 갈 때는 때도 안 묻은 고운 흰옷으로 후사를 했다. 그래도 나는 할아버지와 딴 사람이 헷갈리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독특한 걸음걸이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강렬한 빛처럼 직통으로 나에게 와 박혔다. 우리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하자마자 나는 총알처럼 동구 밖으로 내달았다. 단 한 번도 착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며 열렬하게 매달린 할아버지의 두루마기 자락은 다듬미질이 잘 돼 늘 칼날처럼 차게 서슬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송도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냄새가 좋았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곧 오냐 오냐 내 새끼 하면서 번쩍 안아 올렸고 그의 품은 든든하고 입김은 훈훈했다. 할아버지의 입김에선 언제나 술 냄새가 났다. 나는 할아버지의 훈훈함과 함께 그 술 냄새 또한 좋아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내려놓고 나서 두루마기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주섬주섬 꺼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 노란 편지 봉투에 싼 미라 사탕 아니면 잔치상에서 염치불구하고 집어넣었음직한 약과나 다식 따위였다. 그런 것들을 맛보느라 할아버지 손목을 놓고 껑충껑충 앞장서 뛸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던지. 집에 들어가면 할머니한테 눈꼬리 시다는 핀잔을 들을 지경이었다. 할머니 눈엔 요새 말로 빽이 생긴 내가 다소 밉살스러워 보였으리라. 그러나 그때의 내 기분은 기다림의 성취감 같은 것이었다. 기다림이 번번이 성취된 것은 아니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산모롱이에 딴 사람만 나타나거나 아무도 안 나타날 적엔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복받쳤다. 계절에 따라서는 추워서 오돌오돌 떨 때도 있었다. 안에서 몇 번이나 부르러 나와도 막무가내였다. 어른들은 그런 날을 청승 떤다고 했다. 엄마는 청승 좀 작작 떨라고 혀를 찾고 할머니는 머리를 쥐어받기도 했다. 일러줄 테다, 일러줄 테다. 나는 이렇게 벼르면서 그 모든 구박을 견디었다. 그러나 진짜로 잃은 적은 없었다. 그건 그냥 기다리는 재미였다.